인권법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범세계적인 인권 조약들,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체결된 여러 가지 조약들이 가장 아마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또는 뭐 아랍 같은 데서 이제 성립되어 있는 지역적인 국제인권 조약들을 저희는 이제 직접 당사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또 법원의 일부로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반적이지만 국제간섭법이나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인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이제 각종 국제기구나 어떤 국제회의 또는 민간단체 같은 데서 만든 여러 가지 그 뭐 가이드라인이나 스탠다드 또는 어떤 국제기구의 결의 이런 것 등등이 종합적으로 국제인권법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범세계적인 대표적인 인권 조약은 뭐 많이 들어본 익숙한 걸로 기준을 하면 이런 정도가 있고, 그 90년에 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을 빼고는 그 현재 대한민국이 다 비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대한민국 현재 비준하지 않은 그 국제인권 조약을 얘기한다면은 유명한 것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90년에 체결돼서 현재 당사국이 46개국인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과 그 다음에 2006년에 체결돼서 당사국이 현재 38개국인 강제협정 방지협약이 두 개를 빼면은 본조약이 아니라 다 이제 선택의정서나 추가 의정서의 형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체적인 내용이 있기보다는 그 권리 실현의 수단을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는 사용 폐지에 관한 거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제도 법제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본방제도의 선택의정서, 장애인 권리 선택의정서, 아동권리 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모두 권리 실현의 방법에 관한 것이라서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조약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을 빼고는 당사국이 150개국 이상 넘는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를 벌써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두 개의 실체적인 조약이라고 하는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은 현재 어제 날짜로 46개국, 강제협정 방지협약은 38개국,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제사회 호응이 미흡한 이 두 개가 아직 정식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양희 선생님 SC에서 만든 아동권리협약 통보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보니까 4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한 개념인데, 지난 한 반세기 이상, 60년, 70년 동안의 국제사회 노력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스탠다드 세팅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이제는 새로운 스탠다드를 계속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각국에서 실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더 국제사회에 관심이 기울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권조약에 가입을 했고, 아동권리협약도 벌써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적인 실행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된다는 의식이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이행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심각한 준비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실 이런 가입의 실적을 높이는 것에 더 이제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제 실제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 역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법제화에 대한 모색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국제인권법을 국내 이행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국제적 차원에서 이행은 이제 주로 다들 아시다시피 그게
오랫동안 그 유엔 헌장 체제 속에서의 이행 방안과 인권 조약상의 이행 방안으로 크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또 변화된 국제사회에서 이걸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계속 그 구분하는 것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장 중심에서는 그것은 이제 유엔의 기구, 공식적인 여러 기구나 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인권보호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헌장 중심, 유엔 헌장 체제 속의 이행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엔 주요 기관 외에 유엔 최고 대표와 휴먼라이트 카운슬이 이제 가장 중심되는 그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인권 조약을 통한 이행은 대부분 이 65년에 인종차별협약 이후에 체결된 주요 인권조약은 전부 그 인권조약을 이행할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이양진님이 오랫동안 관여하고 계신 그 아동권리협약위원회 같은 그런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조약의 실천을 국제적으로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국가 보고제도, 국가 간 통보제도, 개인 통보제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약별로 조금씩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만은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국제인권조약의 각국에서 이행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국제사회가 적용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방식이라고 통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가보고제도는 가장 일반적인 그 의무제도로서 대개 조약에 가입을 하면은 한 1년 또는 2년 조약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조약의 이행 상황을 조약기구에 보고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제도를 국가보고제도라고 하고 그것이 그 모든 조약 당사국이 하는 일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가장 공통적인 그리고 중심적인 이행제도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가 끝나면은 그 평가에 대한 권고와 그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각국의 그 국제인권조약 이행 상황에 대해서 무엇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지적되는가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개가 되는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간 통보제도라는 것은 실제로 사실 거의 활용이 되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잊혀져가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타 당사국, 인권조약 당사국 간에 타 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국가가 그것이 비록 자기 나라 국민의 일이 아니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 현지 주민의 인권에 침해되더라도 이 문제를 다른 국가들이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종래에는 항상 외국의 문제는 자기 나라 국민의 문제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정의 일반 원칙이었는데 그러한 원칙을 뛰어넘는 제도로서 사실 이러한 제도가 처음에 1965년 인종차별협약에 도입됐을 때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거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실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을 조약에 가입해서 자동적으로 이 통보제도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통보제도에 적용을 받겠다는 별도의 추가적인 선언 또는 추가적인 수락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직 인종차별협약 조약은 협약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이 제도에 적용을 받고 또 승리고요. 다른 경우에 비해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국제적인 인권, 범세계적인 인권조약 제도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락률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더러 수락한 국가 간에도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는 개인통보제도는 그 조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직접 조약기구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통상 이 조약에 가입했는 당사국이 모두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적용을 별도로 추가로 수락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만 이 통보가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것들이 이런 이 경제세제문화재 권리한 선택의정서 또 이런 선택의정서 이런 선택의정서들이 주로 다 그러한 개인의 피해 구제를 국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건데 한국이 그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자기 인권을 침해받은 그 사람이 바로 그 국제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 않고 국내에서 소송에서 최고법원까지 간다든가 하는 국내적인 구제 절차를 다 완료해도 그래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제인권조약기구에 그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절차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인권조약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인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거기에 그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가장 중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1990년에 그 인권규약에 가입하면서 그 선택의정서도 같이 동시에 수락했는데 초기에는 별로 없다가 현재는 그 엄청난 수의 그 개인 통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사건을 제기했었고 이것은 피해자 그래서 조약 규약 위반 판정이 대부분 났습니다. 몇 가지로 N이나 보시면 이거는 부적격하다고 판결된 요새 이건 빼고는 전부 모든 사건에서 한국이 인권규약을 위반한다고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5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말하자면 한국 정부라기보다는 한국 국내에서 권리 침해를 받았다고 판정을 받고 이것은 세계 최대의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이 윤여범 이후에 이 모든 한 500여 명의 숫자가 양심적 교양 거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 사람 이름만 다루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양심적 교양 거부가 작년에는 한꺼번에 388명에 대해서 판정을 이렇게 인권교육 제도에서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판정이 한꺼번에 나는 것은 처음이고 그래서 워낙 양심적 교양 거부 사건이 많이 제기되니까 많이 거기에 사건이 계류됐을 때는 4분의 1 이상이 한국 사건으로 계류될 정도로 많이 사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양심적 교양 사건을 아마 그쪽에서 뛰어오르듯이 지난번에 380여 명을 작년에 한꺼번에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과거에 판정을 받았던 경우는 양심적 교양 거부 이전까지는 국가보안법 7조가 제일 위반이 많았습니다. 맨 앞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지금은 없어진 조항입니다만은 국가보안법 7조를 해서 주로 표현의 자유를 7조를 위반해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하는 판정을 받은 것이 가장 티피컬한 한국의 위반 사례였습니다. 그것이 5번까지. 근데 이제 7번 윤여범 이하 2006년 이후에 지난 7년간의 결정은 전원이 양심적 교양 거부 사건이 내려지죠. 한국이 양심적 교양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양심적 또는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건,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이런 개인 통보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경우는 선택의정서가 발의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여기도 아동권이나 여러 가지 아동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걸 통해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